네,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속도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근본 구조가 바뀌는 신호일까요? 이 흐름의 본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그리고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 두 분과 함께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뷰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제전쟁꾼 시작합니다. 두 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윤지호 대표님 그리고 이선엽 대표님 두 분 모셨는데 아주 좀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이 주신 한마디부터 살펴보죠. 자, 윤지호 평론가님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네. 뭐냐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갑자기 이걸 한 줄 평을 달래는데 네. 솔직히 예측에 한계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좋아지는 건 확실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일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대비하면서 변동성을 제거할 거냐. 저는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엄청난 변동성. 예. 이 변동성권에서 자칫 무리수를 두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워드 막스가 2001년에 썼던 메모의 한 문장입니다. 그냥 뭐냐면 대비라는 게 뭐냐면 변동성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도 정말 좋은 것들만 가져가고 나머지 요즘 시장에 유행하는 어떤 너무나 내러티브성들은 지양하고 또 확실히 현 문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뭐 금융주 중에서 일부라던가 아니면 좀 지분 가치, 과거에 비해서 주주 환원의 시대가 열렸기, 주주 가치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변동성을 현금으로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오늘 하워드 막스의 한 문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둬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선엽 대표님은 짧게 질서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에 시장의 어떤 변화를 보면 미국의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AI로 인한 어떤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산업들이 어떤 것들은 이제는 도태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요. 네. 또 어떤 것들은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질서의 변화가 있을 거고 이 질서의 변화 때문에 또 일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또 일고 있는 어떤 그 자산 시장의 변화도 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의 변화, 산업의 변화 또 기존에 있던 산업의 어떤 질서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질서의 변화가 사실 모든 변화는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많이 겪고 계실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는지 그걸 뭐 잘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질서의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서의 변화. 네. 이거 뭔가 시장에 뭔가 큰 바탕이 움직이는 것 같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은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윤지호 대표님은 약간 좀 신중론을 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죽지세 코스피 1월 27일에 5천선을 넘어선 지 불과 12거래일 만에 5,500까지 10% 이상 급등한 건데요. 지금 상승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윤지호 평론가님. 뭐 상승이라고 보면 우리가 숫자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예. 있어요. 우리가 작년 9월에 삼성전자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때 컨센서스가 9월에 한 46조 정도였거든요. 예. 영업이익 기준 26년이.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연말에 한 100조 되는 거 아니야? 예. 했었죠. 예. 그러면 와, 저 사람들 뭐 저렇게까지 좋게 봐? 그랬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 수익 보면 이익 보면 168조입니다. 근데 이 문제라기보다 더 놀라운 거는 회사들의 현재 추정치들 중에 상단에 있는 거는 거의 245조예요. 외국계가 더 높여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시사를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한국 주식이 매우 싸 보이거든요. 왜냐면 ROE가 거의 16.5%니까 그게 대칭되는 PBR로 계산해 보면은 거의 그것만 봐도 최소한 6천은 가야 되고 PER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IT 두 기업의 수익이 너무 크다 보니 PER이 9배 초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 평균 레벨이 한 11.7배 정도 가주면
이건 거의 7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우리 이선엽 대표님이랑 뵈니까 근데 뭘 주저합니까? 여기서 강하게 질러야지.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장이라는 건 항상 하워드 막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과하게 지금 뭔가 이러한 마진을 남고 있거든요. 예전 하나 고민은 뭐냐면 결국 전자가 현재 거의 마진이 그 메모리에서 80%더라고요. 물건 팔아서 80%를 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는 전략은 맞는데 너무 스토리텔링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 저도 선호했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보면 내러티브가 훨씬 강화되는 모습. 물론 나무다라니 내러티브와 숫자가 결합돼야 주가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내러티브의 정도가 좀 강해지는 모습은 시장이 약간 혼탁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아주 동일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 종목 외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이 산업의 어떤 중심에 있는 종목들 한국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가는 전략이 맞다는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신중론을 펴고 계십니다. 이선엽 대표님께는 또 거꾸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속도, 이게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익의 증가 속도가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 속도도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연말이었죠. 뭐 연말이라기보다는 중반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미 반도체 가격, 현물 가격 기준으로는 뭐 최소 5배에서 뭐 많이 오른 거 7, 8배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해보면 수요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반면에 공급은 되게 제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우리한테 실적 전망을 해줬지만 현재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0% 정도만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설비 투자를 제한하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사실 이익 증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윤 대표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 달 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증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너무 심하죠. 아마 올 초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100조 얘기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노무라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올해 243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올해 전망이 뭐 2배, 3배씩 올라가고 있고 내년 전망치는 322조예요. 아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는 해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이제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굉장히 놀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하우스들은 7천 이상 부른 하우스도 있었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은 대부분 7,500입니다. 얼마 전에 CT에서도 그랬었고 되게 좀 온도차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익의 증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성전자 물장사 하나? 보통 물장사하면 이 정도 이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장사 하나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어쨌든 저는 감내 가능한 현재 상승세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이익이 늘고 있는 거고 늘고 있는 걸 반영하는 거니까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목표치를 올리게 되고 그게 이제 중간에 과하게 되면 단기 정점이 되는 건 항상 있어 왔던 건 저도 인정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이익의 증가가 그칠 가능성은 당장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신중론과 낙관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원래 뭐 천성적으로 낙관적이라 좀 그렇다고 보시면 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증권 전망이라는 것도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죠.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저도 약간 의문을 갖는 게 아까 뭐 이익률이 80% 정도 난다. 그러면 그 수요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가격을 감내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숙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수 상승이 반도체가 이끌어가는데 이게 쏠림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쏠림이 심한데 우리 증시를 해외에서 바라보는 핵심이 이 두 종목이에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캐나다에 좀 이민을 간 친구가 거기 블룸버그에도 맨날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의 두 기업이. 외국인들은 지금 이 두 기업에 관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하워드 막스의 말을 말한 거는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많은 분들이 결국 캐펙스 투자 뭐 걔네들이 문제 아니냐 이러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무엇보다 좀 오랫동안 지켜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자신이 영업으로 번 돈 OCF 대비 캐펙스 비율을 봤더니 아마존이 1.1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도. 구글이 한 0.9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정도가 왔냐? 작년에 비해서 26년에 캐펙스 증가율이 거의 50%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사생결단의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생각은 어차피 저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끝없이 우리의 두 기업에 쏠리는 어떤 그 소위 우리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게 첫 번째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마진을 가져도 아까 그 물판을 말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이 두 업체들이 마진율을 한 60% 정도로 유지해도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도 되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너무 이 단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영역에서 반도체로 인한 여러 생산 차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쪽에 집중하는 건 맞는데 결국 그러면 이러한 소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증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 버려놨던 중국의 회사들도 우리가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저 캐펙스를 감당 못하는 기업들 때문에 자꾸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클 것 같다는 걱정됩니다. 하여튼 이것들을 감안하면 뭐 일단 이걸 검증하는 시간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 올해 중에. 근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서 예측은 못하겠다 그랬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것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성엽 대표님께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골드러시 때 이제 미국의 골드러시 때 너도 나도 금 캐러 갔는데 금을 처음에는 캔 사람들이 나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죠.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처럼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파는 회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금이 안 나온다 또는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을 못 캐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수요단에서 이 반도체 이 높은 가격 이것이 오히려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존과 결부가 돼 있는 겁니다. 예. 단순히 내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라면 뭐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이 IT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AI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능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컴퓨팅 파워가 제일 필요하고 그 컴퓨팅 파워가 우리가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데 가격이 높다고 해서 못 살 거냐? 그건 그 기업이 나는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 기업을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차피 이런 수요에 비해서 공급해질 수 있는 회사가 단 3개밖에 없다라면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그들 회사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바꿔서 생각을 해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어려워줄 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봐준 적이 있습니까? 단가를 왜 봐주죠? 네. 저는 여기서 200% 300%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싫으면 말든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Q의 변화가 아니라 P의 변화죠. 물량은 제한돼 있는데 사갈 사람이 많으니 우린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예요. 얼마 전까진 우리 학습 시장이었었을 때는 엔비디아의 GPU가 제일 많이 필요했고 그 GPU는 서로 없어서 못 샀죠. 결국
없어서 못 샀을 때 우리가 했었던 건 뭐냐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고 했는데도 못 샀죠.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왜 전자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데를 걱정하는지 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건 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안 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문제예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금은 내가 않게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안 했을 경우는 내가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활을 건 AI 경쟁 속에서 이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항상 주가가 실적에 선행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실적이 주가를 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이 가격을 이끌어가는 것 구간인지 아니면은 그 기대가 먼저 앞서는 구간인지 그것 좀 헷갈리는데요. 기대가 앞서고 있지는 않죠. 방금 전에 오늘 아까 제가 그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강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좀 시장을 낙관하면서 삼성전자 100조 얘기했을 때 다들 네.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컨센서스 평균 값이 이미 167조에 왔다는 거고요. 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또 240조, 247조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이선혜 대표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현재까지도 마진을 80%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내려오겠는가? 근데 시장에서 그러면 왜 그만큼의 시적을 반영하려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전자가 그냥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또 반문을 하는 거죠. 왜 못 치고 나갈까? 과연 이 정도의 가격을 용인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가?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의 질문에 답하자면 결국 우리 드러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빅테크가 돈을 쓰니까 하드웨어를 사자. 이 논리 외에도 뭔가 이 산업의 구조적으로 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뭔가 그의 균형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단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마진율이 저 정도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마진율을 좀 낮추고 Q를 크게 들려도 저 정도 마진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고민은 분명히 시작됐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Q를 늘리는 구간에서 그런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다소 밸류는 부담스럽지만 혹시 투자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저는 뭐 약간 가능성은 아직은 낮지만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의 수단들도 이러한 업체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 다른 수단은 뭐 뻔한 얘기예요. 뭐 중국 업체들마저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글로벌 테크들이 하는 국면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러한 상승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마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거죠. 하여튼 뭐 한없이 좋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뭐 실적이 가격을 이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실적이 조금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든지 뭔가 그 이익 전망치가 뭔가 좀 약간 둔화되는 기미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가격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길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오른 초입 국면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존의 학습 국면에서 추론 국면으로 넘어왔고 뭐 최근에는 이제 에이전틱, AI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반도체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 이제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우리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우리가 항상 을이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항상 을이었는데 갑자기 슈퍼 갑 중에 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제 질문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직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을의 입장인 거를 감안하고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우리가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이미 세상이 바뀐 지 오래됐거든요. 우리는 저는 아직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슈퍼 갑 중에 갑인 거고 그건 내가 기업들한테 내가 줄 거야 말 거나 내가 결정하는데 그 가격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달라는 대로 얘들은 받아야 되고 그나마도 내가 달라는 가격에도
지금 가져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깎아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선 이걸로 더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사실 나중에 쓸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받을 만큼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어여삐 봐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죠? 받을 만큼은 더 받자라고 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가부도 많이 쌓여지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서 국가도 되게 좋아졌으면 뭐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순환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럼요. 뭐 이런 해야 얘기죠. 됩니다. 예. 자, 윤지호 평론가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연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올해 예. 그 판단 근거는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혹시 바뀐 게 좀 있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서 선택할 수 오늘 너무 이쪽 종목으로 집중돼서 또 이렇게 돼버렸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만큼 싼 기업도 없고 이만큼 이익 증가 속도가 나오는 것도 없고 방금 전에 이선엽 대표 말고 저도 웅장해지는데 정말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도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투자를 할 때 버핏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뭐 미래에 어느 정도 벌 돈을 구조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을 찾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썼죠. 뭐 코카콜라는 남들이 그 소위 그 브랜드를 다 포기하지 않는 그 선택하는 그 해자가 있으니까 마진을 많이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도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었고 하여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핵심이었는데 저도 아까 이선영 대표님 말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올드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이런 게 생겼지. 그러면서도 아직 뭐 조심스러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여기에는 반도체라는 게 약간 산업의 어떤 금속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놓고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약간 또 이 말을 진전하다 보면 연말까지 봤을 때 좋게 봤던 핵심적 근거는 결국 Q를 못 늘릴 거다였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정도 빨리 가격이 올라오면 다들 Q에 대한 고민이 시작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Q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Q를 늘려서 과거에는 Q를 늘리면 마진이 확 떨어졌는데 예. 뭐 이제야 우리가 지금은 60% 뭐 보면은 별거 아닌 줄 알지만 마진 한 60%를 유지할 수 있는 Q를 늘릴 수 있다면 더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한 저희 노이즈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분명한 거는 최근에 좀 독특했던 거는 어찌 됐던 많은 저희 일부 저희 글로벌 기업들이 뭐 대리나 이런 기업들이죠. 의외로 중국 걸 꽤 쓰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그걸 파고들 거고 우리가 또 하나 불안정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도 어떤 딜을 칠 수가 있는 상황. 지금 하기에 코스트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좋은 건 좋지만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는 건 그렇지 않을까? 뭐 제가 너무 섣부른 고민일 수 있어요. 아까 이선영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뭐 즐기면 되지 왜 자꾸 그걸 고민합니까 할 수 있지만 아까 이러한 소위 불안감의 징후가 주식시장에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변동성으로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 이러한 소위 생각의 충돌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좀 약간 실용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을 얘기한 분이시죠. 우리 이선엽 대표님 그 기억이 나는데 작년 초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자국으로 대거 몰려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국장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거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견해 여전히 유지.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만든 단어가 금반지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금융 반도체 해가지고 아마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시장의 해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투자의 시대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면서 우리도 예상치도 못했던 반도체나 전력 수요가 많이 생긴 거고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한국이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너무 훌륭한 기업들이죠. 그런데 미국은 기업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쓰게 되면 그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주 환원과 관련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도 줄어들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돈을 쓸 때 누구한테 쓰나요? 한국 기업들한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아서 이익을 내는 거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써서 이익이 줄고 있는 거고.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돈을 쓰는 쪽이 유리합니까? 돈을 버는 쪽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저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미국 증시도 길게 보면 여전히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당장을 지금 놓고 보면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미국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아마 보셨겠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비웠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인 전망을 했을 때도 받는 질문의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얘기가 맞다라면 왜 외국인들이 팝니까? 라는 질문이 되게 컸다고요. 저는 지금부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실제 외국계 증권사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채비를 많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장이 의외로 뭐 우리가 보통 시장에 꼭지를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었다라면 이번엔 저는 외국인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뒤이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사는 국면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사고 외국인도 우리에 오는데 우리가 굳이 그쪽에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인가요? 요즘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골디락스라는 표현 많이 하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성장과 물가 환경이 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국내에서 우리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지금 보면 실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밖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안에서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내 총생산은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들이 줄어드니 커지지 않죠. 그리고 반면에 성장률 전망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는 이제 이머징을 떠나서 선진국 경제가 됐다는 건데 네. 선진국 경제의 특징은 결국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의 낙수 효과도 매우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는 의류업체들도 잘 되고 있고요. 백화점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온기가 저 밑단에 있는 자영업까지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는 우리 생활 트렌드의 변화죠. 우리가 과거처럼 저녁에 직장 마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가정에 일찍 들어가고 또 여행을 많이 가고 이런 시대에 소비에 적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경제도 좀 나아질 거로 봅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사실 골디락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소위 경제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또 다시 AI로 가는 겁니다. 결국 지금 꿈꾸는 거는 AI가 생산성 혁명을 가져와야지만 모든 게 가능해지는 시나리오예요. 사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스퍼스 때 굳이 본다면 당시에도 엄청나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소위 IT라는 혁신 때문에 골디락스가 왔던 거예요. 인플레가 안 나고. 지금도 미국 경제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한국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 좀 섣부른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지적하셨던 AI 에이전트 이런 쪽의 혁신을 보면 야, 이게 꼭 먼 미래만은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분명한 건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이선호 대표님은 참 용어를 멋지게 만드셔서 금반지 너무 와닿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금융이 들어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진국 경제화 됐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는 어쩌면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었지만 다른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제가 사실 아까 반도체 계속하고 이제 가장 놀랬던 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KB 금융주주의 실질 발표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작년까지도요. 금융지주 발표하면 신한지주가 주주 환원율 한 50% 넘길 수 있을 거요? 있겠어? 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다 넘어간 지 오래됐고요. 이번에 KB금융주가 실적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은행들에게 저렇게 외국 주주가 많은데 저렇게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 있겠어? 결론은 뭐였냐면 54%가 넘는 주주 환원율이에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까 외국인 말씀하셨을 때 떠올랐던 생각인데 야 한국에 이런 주주 환원이 있단 말이야. 이런 할 수 있는 우리의 금융주가 생긴 거죠. 또 하나 독특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증권주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한다면 항상 PBR 한 배가 맥스처럼 생각했어요.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렇게까지 수익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PBR 한 배 넘어서 있었는데 투자은행 하면 뭐죠 우리가? 미국의 투자은행들 하면 뭔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미래에셋증권이 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PBR이 그냥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권 회사들도 대형사 중심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반도체 얘기로 시작했지만 아까 이선화 대표님께서 먼저 금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융도 생각보다 강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한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선진국 증시화되고 있는 좋은 징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올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뭐 저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불안을 먹고 상승한다. 지금 강세장이라 그러지만 사실 불안을 먹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강세 흐름이 유지되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유지가 돼야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조건이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혹시 조정이 온다거나 시장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 3년간 지속된 시장의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예. 일단 트럼프라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악재를 맞아들이는 게 아마 트럼프가 지난해 4월이었었죠. 관세를 전 세계에 무리하게 부과를 하면서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사례.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이 일단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건 사실 저도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측불허죠. 예. 두 번째는 다른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 어떤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시장에 많은 과잉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유동성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금리의 움직임인데 실제 우리가 지난해부터 시장을 또 살펴보면 뭔가 조정의 폭이 좀 길었었던, 그러니까 조정의 어떤 일단 폭만 놓고 보면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예. 조정의 그 기간을 놓고 보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금리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지난해 10월 말에 있었었던 연준의 어떤 그 발언들, 예컨대 지난 연말에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월 28일에 있었던 FOMC에서는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때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마진콜 걸리면서 주식도 쏟아냈는데 예. 그게 한 달짜리 조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직 해프닝에 그쳤었지만 케빈 워시 임명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한번 휘청였죠. 예. 근데 거기 이면에 뭐가 있냐면 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파야?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정폭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야 이건 좀 쉬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요인들이 나온다면 저는 금리가 뭔가 급등하는 단기 급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 상황에서 금리가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좋아질 때예요. 예. 자, 지금은 미국도 한국도 금리를 뭐 더 이상 내린다까지는 몰라도 더 이상 아직 올릴 거란 전망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고용이라는 게 석 달 연속 좋아지면 그건 누가 봐도 경기가 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좋아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무산됐을 경우 단기 금리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최소한 조정의 기간은 하루 이틀짜리는 아닌 거고 한 달 이상 갈 수 있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현재 잘 가고 있는 시장에서의 뭔가 장애물이라고 보면 금리가 단기 급등하는 구간과 정치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갈 길에 뭔가 장애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입도 봐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케빈 워시 FRB 신임 의장의 입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윤지호 대표님 뭐 두 분 워낙 시장을 잘 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중론을 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강세장이 끝나가는 신호가 나타나는 건 뭘 포착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여기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방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첨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좋은 상황에서
첫째는 제일 불안한 거는 밸류가 비쌀 때가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계속 지적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넣고 보면 밸류가 너무 싼데 또 질문 던질 수 있는 거는 이거 둘을 빼고 나서 보면 뭐 뺄 필요가 있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멀티플 다 10레벨 넘어가기 시작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중에 뭐가 있을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약간 보완을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무엇 때문에 작년부터 좋아졌냐.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상당히 더 격화될 거로 봤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갈수록 요새 지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뭔가 또 갑자기 깜짝 쇼를 할 것 같은데 남은 깜짝 쇼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손잡는 작업이 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좋아졌던 산업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이건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분명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도 아까 우리 이사님 대표 지적했던 과잉 유동성 부분인데 유동성이 끌고 오는 거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엔 지금 국내 유동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큰 유동성이 하나 있죠. 글로벌 자금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것은 아마도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올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그렇죠. 금리 얘기하면 저도 오랫동안 투자 전략하고 그랬는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나면 알게 돼요.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여부는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만약 장기 금리가 어느 나라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한국도 치면 이거는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1년 중에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한두 번 발작이 나옵니다. 그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인데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중국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시장의 조정폭이 강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폭이 좀 아픈 수준에 올 수 있고 역설적으로 그때가 되면 또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연간 중에 뭐 지금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금리는 그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와 크게 연관을 없이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은 금리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면은 시장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 얘기만 잔뜩 했는데 아까 금융주 얘기하신 게 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금반지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4대 금융지주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순매도 하면서도 금융주는 한 5천억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금융주를 선호하는 이유, 아까 단순히 뭐 어떤 그 주주 환원율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 뭐 금융사들의 어떤 체질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질서의 변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금융시장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들 중에서 어떤 그 금융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행 중심의 시장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뭐 벤처도 굉장히 잘 된다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은행 중심으로 사실 금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은행들도 너무 훌륭한 은행들이지만 앞으로는 이 4대 은행들만큼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증권사들 중에서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투자은행화 되어 있고 그러면서 현재 있는 은행을 넘어서는 흐름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질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4대 금융지주 중에서 한 곳을 뛰어넘은 이익을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산 증식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은행 예금, 또 하나는 부동산. 부동산은 불패신하였으니까 그랬었는데 여전히 뭐 부동산이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야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는 더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제는 주식이라는 수단이 또 다른 어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제는 아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후인 퇴직연금이 슬금슬금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자산 가격이나 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제는 은행에 돈을 맡겨서 사실상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냥 놓기만 한다고 해도 돈이 휴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은행에다 돈을 넣고만 있어도 사실은 불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현재 돈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수단들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금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자본시장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윤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 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에서 정말 큰 질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제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도체뿐이 아니라 금융주로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반도체 외의 주도 섹터 이걸 뭐 여쭤보면 좀 약간 우문이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그 금융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게 하나 있었죠. 결국은 주주 가치라는 겁니다. 예.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투자를 해도 내가 투자한 가치가 보존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저는 금융주에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금융주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가장 특이한 흐름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진짜 주주가 바로 기업의 주인이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도 미래에셋에 투자한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게 또 있죠. SKT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 세계의 어떤 소위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된 것이고 뭐 있죠.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도 상당히 주가가 좋고 저는 그것들의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결국 우리의 한 주 한 주가 이제는 가치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흐름이 시장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기춘 씨가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섹터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찾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고 고무적인 거는 우리가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봤던 게 과연 한국의 소위 지배구조, 거버넌스 하에서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건 경영권의 일종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특이하게 취급받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던 간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어쩌면 이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일상적인 내용이 되고 있고 중복 상장이라는 것도 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 시장의 가장 큰 축, 이익이 이끄는 소위 반도체가 이끄는 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힘은 아까 금융주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통틀어서 소위 거버넌스 개혁의 힘이 또 하나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 두 힘이 여전히 시장을 이끄는 것에 있고 이쪽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모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화하고 가죠. 아이디 이찬이라는 쓰시는 분, 지금과 같은 뜨거운 시장에서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급등장에서 놓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고점에서 물릴까 봐 걱정도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처럼 오래 이 업에 있었던 사람들도 현재 시장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기관 투자가분들을 만나 봬도 현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럴 때 저는 좀 투자 전략을 좀 단순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르는 시장에서 언제 조정이 올 거고 어디까지 올 거고 사실 그런 걸 맞춘다라는 건 제 실력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걸 맞출 수 있다라면 사실 신이겠죠. 예, 신의 영역이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큰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여전히 크게 움직일 시장인가? 특정 지수를 얘기하기 어렵지만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면 그것만 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혹시 내가 지금 사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사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만 안 하시면 되냐면 내가 특정 지수대에서 기다리다 안 되겠어. 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봐.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그 쏠림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한 포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 내가 또 비싸게 살겠다는 생각은 사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오르는 시장인 거니까 내가 편안하게 여기서 오를 때마다 좀 모아가야지. 혹시 그러다 빠지면 더 사야지라는 걸 가지고 좀 더 길게 볼까? 그리고 내가 가진 기업이라면 좀 더 길게 들고 가서 이익을 취하면 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다라면 정말 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다 내 주식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남의 똑이 커 보이면 안 돼요. 이번에 보니까 저게 오르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먼저는 일단 이 시장이 큰 시장이니 큰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이 어떨 거고 그래서 작은 흐름에 연연하지 마라. 그냥 크게 됐었으면 혹시 조정이 오면 조금 더 사나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냥 사라. 이게 비싸다 안 하다 이렇게 알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겠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윤지호 평론가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현 대표는 참 우리 오랫동안 알고 지났고 좋아하는데 역시 장군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저는 투자자들이 다 다르다 보거든요. 처한 상황.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안 좋을 때 주식을 시작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을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좀 사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은 어떻게 보면 즐기는 시간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변동성 관리를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서 변동성 관리하면서 끌고 가야죠.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종목 할 필요는 없다는 건 100% 공감합니다. 금융주와 아까 말했던 반도체 핵심 주식들을 모아서 버텨가는 전략이 맞는데 문제는 최근에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들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하나 배운 거는 뭐 우리가 높낮이는 알 수 없는데 시장은 항상 일방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야구 게임에서는 삼진 아웃인데 주식시장은 좋아하는 공을 기다릴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급하게 들어오신 분일수록 좋아하는 공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공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었던 투자할 대상을 먼저 찾으시고 그 기업들이 그래도 좋은 기업이 적절한 가격, 폭락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왔을 때 사겠다는 전략을 가지시기만 해도 어쩌면 고점에 사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불안해하시는 그거 감정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변동성 제어를 하셔야 되고 신규 투자자들은 좀 더 신중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기를 뭐 그렇게 놓친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아니 저는 올해 중에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고 왜 올해만 보십니까? 아까 우리의 둘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국 증시가 큰 질서의 전환기에 들어섰고 이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첫 단추를 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기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변동성은 커지고 뭔가 불안감도 있지만은 시장에 뭔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질서의 변화라는 어떤 큰 흐름도 읽힌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좀 설 연휴 편하게 지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속도가 빠를수록 구조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고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다면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오늘 두 분이 해주신 얘기 내일 아침 올라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복귀해 보시면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